내 집 마련.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꿈이라는 단어조차 좀 사치스럽게 들릴 때가 있죠. 그렇죠. 뭐 청약 로또라는 말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운에 모든 걸 맡기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재개발의 여왕 100억 자산가 되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평범한 30대 주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처욕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서 이야기가 출발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8년 만에 100억 원대 자산가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냈는데 뭐랄까 거의 실전 지침서나 다름없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단순히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그런 성공 신화를 그냥 훑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 김소정이 어떻게 그 막연한 운의 게임에서 선명한 전략의 게임으로 판을 옮겨갔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부동산을 넘어서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운에 맡기던 인생을 어떻게 전략의 영역으로 가져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 시작부터 정말 현실적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2010년 서울 주인공 김소정 씨가 무려 10번째 청약에 또 떨어진다는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10번이나요? 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예비 4번. 이걸 본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죠. 우리 같은 서민은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 한마디에 담긴 그 체념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 김소정 씨한테는 신축 어파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청약 당첨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책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길이요? 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이 되는 방식이요. 청약처럼 추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땅의 지분을 미리 사는 개념인 거죠. 그 두 번째 길의 존재를 정말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딸아이 친구 할머니와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죠. 10년 전에 1억 원 주고 사뒀던 낡은 빌라 한 채가 그게 재개발되면서 지금은 시세 30억이 넘는 새 아파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1억이 30억이요? 네, 이건 뭐 로또 당첨보다 더한 얘기잖아요.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의 머리를 꽝 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인데요. 진짜 고수들은 재개발 시작도 안 한 낡은 동네에 미리 들어가서 제일 좋은 로얄층을 다 선점해. 청약 당첨은 그거 남들이 좋은 거 다 골라가고 남은 거 줍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소정 씨는 자신이 지금껏 참여해온 게임의 본질, 그 판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던 청약은 그냥 순서가 오길 기다리는 운의 게임이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은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전략의 게임이구나. 이 깨달음 하나가 그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계기가 된 거고요. 하지만 그 전략의 길이 처음부터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성공담만큼이나 실패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투자가 용산구의 한 빌라였는데 친구의 강력한 추천만 믿고 뛰어들었죠. 그게 바로 모아타운 사업 예정지였다고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서 모아타운이니 나중에 나올 가로주택이니 하는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전략의 시작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규모와 속도의 차이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책 후반에 나오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인데 이건 20가구 미만의 초소규모라 한 2, 3년이면 사업이 끝나요. 네. 이걸 조금 키워서 한 블록 전체를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처음 투자했던 모아타운은 이런 작은 사업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만드는 규모가 훨씬 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변수도 많아지는 구조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첫 투자에서 바로 그 가장 크고 복잡한 판에 뛰어든 거군요. 맞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조합 내부의 권력 다툼, 불투명한 회계 처리 같은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사업이 아예 무산돼 버렸어요. 결국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투자금이 반토막 나게 되죠. 와,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정말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게 되죠.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법과 사람의 게임이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욕망과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첫 실패가 너무 뼈 아팠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강북구의 한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내요. 이번에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어요. 주민 동의율이 무려 95%에 달했거든요. 95%요. 네, 이 정도면 거의 확정이라고 본 거죠. 95%면 정말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만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죠? 네, 이번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서울시의 부동산 정착 방향이 바뀌면서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버린 겁니다. 아, 주민 동의율이 아무리 높아도 시의 정책 한 줄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거죠. 와, 이건 정말 멘탈이 무너질 만한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잘못 믿어서 실패하고 이번엔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했는데 정책 때문에 무산되다뇨.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더 거시적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정치와 정책의 산물이다. 즉, 내 노력이나 주민들의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더 큰 힘이 작용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장이 누구인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떤지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걸요. 그렇군요. 첫 실패가 사람이라는 미시적 변수를 놓친 거라면 두 번째 실패는 정책이라는 거시적 변수를 놓친 셈입니다. 그러니까 첫 실패는 사람을 잘못 봐서 두 번째 실패는 큰 그림을 못 봐서 이렇게 두 번의 실패로 거의 모든 걸 잃을 위기였겠네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되나요?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자 뭐랄까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 바로 부동산 AI 분석 프로그램 아이콘4를 개발한 M방의 윤 대표라는 인물이죠. 모든 걸 잃은 주인공 앞에 나타난 구원자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표는 김소정 씨의 실패담을 듣고는 아주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그 두 번의 실패 모두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요. 예측이 가능했다고요? 네. 첫 투자처였던 용산 빌라는 조합 회의록이나 관련 소송 기록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전에 알 수 있었고, 아, 두 번째 투자처였던 강북 지역은 당시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나 관련 보도자료 같은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부동산 앱에서 보는 가격이나 노후도 같은 그런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회의록이나 소송 기록, 정책 방향 같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가격, 평수, 용적률 같은 정량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네. 조합 회의록에 담긴 사람들의 감정과 갈등, 정치인의 공약에 숨겨진 정책적 의지, 민원 현황에 나타난 사회적 기류 같은 이런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짜 변수들을 이런 질적인 데이터 속에서 읽어내는 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아이콘 프로라는 게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듣다 보면 당장 다운로드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하, 물론 책에 나오는 아이콘 프로는 실제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상징하는 바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요즘은 실제로도 공공데이터 포털의 자료, 뉴스 기사의 텍스트, 심지어 부동산 커뮤니티의 여론까지 AI로 분석해서 사업 리스크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소위 고수들의 감에 의존하던 영역이 점차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 장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 간의 미묘한 감정 싸움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같은 건 AI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에 맹점은 없을까요? 책에서도 그 부분을 암시해요. AI는 확률을 제시할 뿐이지만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아하, 데이터는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이지만 전례 없는 사건이나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까지 모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도 AI 분석 결과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분위기를 살피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학과 현장의 분위기를 읽는 감을 결합하는 거죠. 그렇군요. 과학적인 무기를 얻었지만 그걸 사용하는 건 결국 인간의 통찰력이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새로운 무기로 장착한 김소정 씨의 세 번째 투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접근법 자체가 180도 달라집니다. 오, 어떻게 달라지죠? 이전처럼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대신 에이콘 프로의 분석을 통해 리스크는 극히 낮고 성공 확률은 아주 높은 곳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강남구의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었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20가구 미만의 가장 작고 빠른 사업이군요. 맞습니다. 크게 한탕하려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공 경험을 먼저 쌓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거네요. 정확합니다. 일반 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리는 마라톤이라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2, 3년이면 끝나는 단거리 경주와 같거든요. 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어서 변수가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죠. 실패로 종잣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죠. 네, 그야말로 짜릿한 첫 성공이었습니다. 남은 투자금 약 2억 원에 추가 부담금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2억 2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정확히 2년 만에 시세 8억 5천만 원의 신축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익만 6억 원이 넘었죠. 와. 중요한 건 이게 운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냉철한 전략이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첫 성공의 경험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작게라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 통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한 셈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이 자신감이 다음 투자에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성공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성공으로 확보한 자신감과 종잣돈을 바탕으로 예전에 실패했던 용산에서 이번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아, 실패했던 곳에서? 네, 그 후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처럼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8년 만에 100억 자산가, 즉 재개발의 여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성장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확실한 성공 경험과 종잣돈을 확보하고 그 경험과 자본을 레버리지 삼아 점차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갔다는 점이에요. 네. 이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리스크 관리와 단계적 성장을 교과서처럼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재개발의 여왕 이야기는 단순히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버세요 라는 메시지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의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주인공은 청약이라는 운의 규칙에 갇혀 있을 때는 좌절만 반복했지만 재개발이라는 전략의 규칙을 배우고 그 판으로 옮겨가자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네. 특히 그 전략이 개인의 감이나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했을 때 비로소 예측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인 거죠. 결국 이 책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어떤 분야든 게임의 진짜 규칙을 파악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든 커리어 개발이든 남들이 다 아는 방식, 즉 운만 따를 게 아니라 그 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데이터와 시스템, 즉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꾸지 못하는 규칙, 예를 들어 청약 가점이나 추첨 확률 같은 것에 매달리면서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은 게임으로 옮겨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에서 그저 원래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유만으로 운에 맡긴 채 반복하고 있는 게임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 게임의 진짜 규칙, 즉 그 이면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당신도 자신만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짤 수 있지 않을까요?